최근 튀르키예로 국호를 바꾼 터키의 이스탄불, 이곳의 한 여성이 한국인들에게 나는 냄새는 정말 참을 수가 없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체취가 없기로 유명한 한국인들인데 이 여성은 대체 무슨 이유로 한국인들에게 나는 냄새에 기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 이스탄불 출신의 레일라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눈물이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쁨 때문이 아니라 경멸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인들이 오만한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글로벌 이미지가 신중하게 다듬어진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한국 남자와 사귄 적이 있었는데 그 남자는 한국에 대한 모든 환상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열렬한 팬이었는데 한국인 한 명이 제 한국에 대한 환상을 모두 산산조각낸 셈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저는 머리를 빗으며 K-팝을 듣곤 했습니다. 저는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벽을 장식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듯 한국어 모음 연습을 했습니다. 정말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하며 절제되고 깨끗한 꿈이었죠.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열린 K컬처 팬 이벤트에서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저는 제 꿈꿔오던 것들이 실현된 것 같아 너무나도 기뻤죠. 하지만 그렇게 그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나가면서 저는 그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곧바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과체중이었으며 매일 똑같은 후드티를 입곤 했거든요. 키가 크고 세련되고 옷도 잘 입는 한국 남자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심지어 그의 치아는 버려진 피아노 건반처럼 노랗고 비뚤어졌습니다. 그리고 냄새, 그의 몸에서 나는 체취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통 씻지를 않는지 냄새가 저주처럼 옷에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TV 속의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와는 달리 피상적인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한국인들은 착하고 로맨틱하기로 유명하기에 저는 그의 진실된 내면의 모습을 기대했죠.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훨씬 더 나빠졌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양치질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양치를 많이 할수록 치아가 손상될 뿐이다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시체 썩는 듯한 구취를 풍기더군요. 또 한 번은 자신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치킨 조각을 집어 후드티 소매로 먼지를 털어내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가 한국인임에도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이상했죠. 나는 민족적으로는 분명 한국인이 맞아 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중국어만 할 수 있어. 나는 한국 내의 소수민족이거든.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위성국가이므로 한국인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중에 선택해서 배울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은 내게 세계적으로 더 유용하고 대우받는 중국어를 가르쳐 주셨지. 한국에 소수민족이 있었다니 이건 처음 접하는 정보였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맙니다. 그는 광장 근처에서 갑자기 유료 화장실을 가기 위해 돈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라며 갑자기 공공장소 길거리 한복판에서 소변을 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응시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이의 눈을 가렸지만 그는 여전히 천하태평이더군요. 제가 그의 믿을 수 없는 행동에 넋이 나가 있자 그는 한국에서는 다들 공공장소에서 대소변을 보고 이게 일반적인 행동이다라며 자신의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와의 이별을 고하고 맙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에 대한 집착은 완전히 식었습니다. 포스터를 찍고 재생 목록을 삭제한 후 다시는 한국 문화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약 이게 한국인이라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 제가 다시금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던 날이 있습니다. 저는 아빠가 구독했던 한과학 잡지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느린 오후였고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굵은 글씨로 적힌 내용을 읽었을 때 저는 완전히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들, 한국 유전자가 인간 위생을 재정의합니다. 저는 기사를 흘끗 보며 더 가까이 기대어 보았습니다. 여러 공신력 있는 논문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97% 이상이 희귀한 ABCC11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채취의 원인인 아포크린땀의 생성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완전히 제거했기에 오직 한국인들에게서만큼은 몸에서 나는 악취가 전혀 없다고 했거든요. 같은 동아시아인인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은 약 30-40%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변이였기에
이건 오직 한국인들만을 위한 축복이라고 봐도 무방한 유전자 변이였습니다. 기사는 더 나아갔습니다. 독일, 미국,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연구소들이 한국인들의 돌연 변이를 복제하기 위해 유전자 공학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더군요. 캘리포니아의 생명공학 스타트업들은 한국인의 무치 효과를 모방할 수 있는 알약이나 국소 스프레이를 개발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소에서는 한국 혈통이 확인된 자원봉사자 중 조직 샘플을 기증할 의향이 있는 사람에게 돈까지 지불해가면서 한국인들의 축복받은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더군요. 왜 그럴까요? 한국 땀샘이 있다면 800억 달러가 넘는 전 세계 탈취제 산업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몸에서 지독한 채취가 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데오도란트나 향수로 몸에서 나는 악취를 감추곤 하거든요. 유럽에서 향수가 발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니 이건 정말 부러움을 넘어 경악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인들만 태어나자마자 수백억 달러만큼의 가치를 지닌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소리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묻어둔 기억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제 전 남자친구, 이스탄불 여름의 땀을 흠뻑 흘리고 회색 후드티가 팔 아래에 젖어 기름과 상한 우유 냄새를 풍기던 바로 그 남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의 겨드랑이와 저녁 식사 때 젓가락으로 두피를 긁는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무치의 완벽한 나라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몸에서 나는 채취는 터키나 여타 다른 유럽 국가의 사람들의 것보다 심했는데 말이에요. 기사를 다시 읽으면서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것과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인은 냄새 없이 태어난다고요? 그렇다면 그를 따라다녔던 그 시큼한 구름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그냥 선전일 뿐이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냄새 없는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아. 심지어 나는 한 명과 사귀었어. 내가 더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무언가는 불안정했습니다. 만약 이 유전자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만약 이 연구들이 진짜라면,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사귀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아니면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혼란을 느끼던 와중 드디어 제 버킷리스트를 실현할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유럽 일주를 버킷리스트에 넣어둔 상태였는데 다행히 아빠가 저를 지원해주겠다고 하셨기에 그렇게 유럽 일주를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 근처에 아늑한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은 예기치 않게 바뀌었죠. 저는 유럽 배낭여행의 절반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국가 및 민족별로 채취의 정도는 완전히 다른지 이들은 같은 유럽인들이라도 터키인들보다 훨씬 강력한 채취를 자랑하고 있더군요. 2층 침대에서 낯선 코를 골고 있던 유럽인들은 젖은 양말 냄새와 곰팡이 핀 치즈 냄새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바디 스프레이를 엄청나게 뿌렸지만 악취는 향기와 결합되어 더욱 나쁜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제 몸에서 나는 채취도 분명 심하겠지만 이들은 저보다도 한 수 위였죠. 그러나 한 여성이 제가 묵고 있는 방으로 들어오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고 그녀는 다른 행성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기숙사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도 나지 않았고 그녀의 옷에는 데오드란트 얼룩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녀에겐 멋진 냄새가 났어요. 꽃이나 화학 물질과는 달랐어요. 그냥 깨끗한 냄새였어요. 햇볕에 말리기 위해 갓 세탁한 면 시트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녀가 방금 샤워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드럽고 따뜻하며 인간적인 그 향기는 긴 여행의 끝에서도 그녀를 떠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 불안감과 겨드랑이 공황으로 잠에서 깨어난 후 저는 그녀가 아무것도 뿌리지 않고 침착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머리를 다듬고 커피를 마시러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기심에 말을 걸어봤죠. 지수, 너는 비밀 향수 캡슐을 피부 밑에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내 말 맞지? 그러자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이더군요. 뭐? 내게서는 갓 접은 빨래 냄새가 나고 있어. 한편 우리 유럽인들에게서는 한바탕의 싸움이 끝난 후에 격렬한 땀 냄새가 나고 있지. 우린 같은 인간이야. 내게서만 좋은 냄새가 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더군요. 지수, 솔직히 말해봐. 이건 새로운 K-뷰티 기술이야? 아니면 한국인들은 그냥 자기 전에 섬유유연제에 몸을 담그는 거야?
왜 내게서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야? 지수는 다시 웃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저 어젯밤에 샤워했을 뿐이야. 그게 다야. 너와 똑같은 상태지. 거짓말. 저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운이 공장에서 태어났을 거야. 그 말에 지수는 너무 많이 웃어서 커피를 조금 흘렸습니다. 저는 여행용 데오드란트를 들고 극적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건 정말 미쳤어. 이것 봐. 나는 내 몸에서 나는 채취 때문에 하루에 5번씩이나 이걸 쏟아냈는데 너는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잖아. 아니, 오히려 내 몸에서는 깨끗한 냄새가 나.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한국 유전자 때문일 거야. 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선 원래 채취가 나지 않거든. 얼어붙었습니다. 유전자라고요? 제가 읽은 축복받은 유전자 ABCC11 돌연변이 사악한 지옥의 채취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꾼 유전자. 그리고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과학 잡지의 내용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됐어요. 제가 만났던 한국인 남자친구에게선 지수에게서 나는 좋은 냄새는 구경조차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불쑥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좀 이상한 걸 물어봐도 될까? 물론이지.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사귀었던 한국 남자의 지독한 냄새.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했고 씻지도 않았으며 공공배뇨까지 서슴지 않았죠. 지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저에게 절대 잊지 못할 시선을 보냈습니다. 마치 다른 나라 사람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그러한 남자와는 완전히 관련이 없다는 듯한 시선을 보낼 뿐이었거든요. 레일라, 유감스럽지만 너는 한국인과 사귀지 않았어. 너는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 남자와 사귀었을 뿐이야.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깐만, 뭐라고? 그런 일은 생각보다 더 자주 일어나. 특히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그렇지. 일부 중국 남성들은 한국인이 신뢰와 호감의 지위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들은 한국인인 척하며 전 세계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과 특별 대우를 그대로 가로채가고 있지. 중국인들은 한국인인 척을 함으로써 그들이 받아서는 안 되는 대우를 받고 있어. 그러고 나서 지수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가 내게 한국어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 절대로 없어. 그는 민족적으로 한국인이지만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중국어만 한다고 말했거든. 그러자 지수는 폭소를 하더군요. 어떤 한국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야. 애초에 한국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소수민족 따위가 존재할 수가 있겠어? 한국인이면서 한국어를 못한다고? 그건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스타를 먹지 않는 것과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또한 아침에 양치질하는 것은 그저 선택사항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양치질 자체를 안 한다고 덧붙였지. 지수는 저를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레일라, 그 남자는 절대로 한국인일 수가 없어. 우리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양치질을 하거든.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더라도 말이야. 그리고 우리 중 일부는 음식을 먹은 이후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커피를 마신 후에도 양치질을 해. 맞아요. 지수는 관광지를 놀러 갈 때도 늘 칫솔과 치약을 휴대하며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더군요. 식수를 구매해서 입을 헹궜죠. 그 정도로 한국인 지수는 양치질과 청결의 진심이었어요. 만약 그녀에게서 채취가 났다고 해도 그녀는 너무 청결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서만큼은 아무런 악취가 나지 않았을 것 같을 정도로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중국인에게 깜빡 속은 셈이었고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바보가 된 기분이야. 내가 멍청했어.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고개를 젓더군요. 너는 멍청하지 않아. 너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이 존경받을 만한 나라라고 믿었지만 그 중국인은 그것을 이용했을 뿐이거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건 그 중국인의 사기행위일 뿐이지.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배신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름으로 배신당했고 중국인에게 속아 몇 년 동안이나 사랑했던 한국을 쉽게 저버렸던 것입니다. 수치스러웠고 한국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어요. 이제 그 가짜 한국인의 거짓말, 끔찍한 매너 등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쓰라림과 배신 끝에 한때 쾅 닫았던 문을 다시 여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지수가 설명했던 그런 나라가 맞을까요? 여전히 깨끗하고 친절하며 존경스러울까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있을 때 저는 분노도 혼란도 아닌 그리움 같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한국에 대한 그리움 말이에요. 아무튼 지수와 저는 유난히 잘 어울렸습니다. 저와 지수와의 공통점은 그저 저희 둘 다 혼자 여행하는 여성들이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성격에 말로 표현되지 않는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을 때 저는 제가 주문한 커피에 대한 값은 제가 지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지수가 나서더군요. 그러고는 이번에는 자신이 사겠다며 제 커피에 대한 가격까지 전부 지불해버렸습니다. 사실 터키에도 이러한 한국과 비슷한 문화가 일부 존재합니다.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해주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은혜를 갚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유럽 일주를 하면서 유럽의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저는 당연히 제가 주문한 것들은 제가 결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한국인 지수는 개인주의 문화권을 여행하면서도 계속해서 남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지수와 프라하에서의 여행을 함께하면서 이상하게도 그녀에 대한 친밀감을 느꼈어요. 저희는 마치 10년은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잘 맞았죠. 제가 이 사실을 지수에게 털어놓으니 지수는 눈을 반짝이며 즉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건 실제로 우리가 가깝기 때문이야. 몰랐어? 한국과 터키는 형제국가잖아. 맙소사, 그녀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움을 베푼 사람은 계속 기억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쉽게 잊어버리곤 하거든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터키는 15,000명이 넘는 군인을 보내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터키 군대는 악명 높은 청천강 전투를 비롯한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며 수많은 한국인 생명을 구했죠. 700명이 넘는 터키 군인들이 한국 땅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저희가 한국을 도와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것을 배우곤 했죠. 그런데 한국도 터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수의 말을 들어보니 한국의 정규 교육에서도 학생들에게 터키의 용맹함에 대해 가르친다고 했어요. 서울에는 터키 전쟁 기념관도 있다고 했죠. 터키에는 아직도 한국 전쟁 참전 영웅 출신의 많은 노인들이 살아있고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였다니 저는 한국에 대한 많은 동료애와 우정 그리고 의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더 많은 공감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터키의 환대와 한국의 따뜻함, 매운 음식에 대한 저희의 공통된 사랑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 등 결국 저희는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거고 그렇기에 저와 지수는 이상하리만큼 잘 통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국과 터키라는 국가의 위상 차이는 매우 달랐습니다. 분명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터키가 한국을 도와줬지만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희는 우연히 유럽 일주 경로가 비슷해서 다른 국가들도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공항들을 거쳐가면서 저는 한국과 터키의 국제적 위상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중동,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터키에서 온 관광객들로 가득 찬 길고 느린 기타 여권줄에 서 있었습니다. 비자 서류를 요구받는 줄이었죠. 이마에 땀 구슬이 맺혔습니다. 비자 출력물, 호텔 예약, 보험 편지, 심지어 왕복 항공권까지 3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한 번에 누락된 문서가 몇 시간 동안의 신문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반면 지수는 침착하게 패스트 트랙 라인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황하거나 긴장하지도 않더군요. 서류로 가득 찬 폴더도 없었습니다. 금색 글씨가 적힌 작은 네이비블루 여권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었죠. 혹여나 제가 터키인에 대한 비자 서류를 요청하지 않는 국가를 방문할 때도 저와 지수가 받는 대우는 완전히 갈렸어요. 보안 요원은 적어도 지수에게만큼은 2번 물어보지도 않았거든요. 보안 요원은 실제로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그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습니다. 당신네 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그녀는 30초도 채 되지 않아 훈훈하게 심사를 마쳤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보안 요원은 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왜 왔죠? 저는 예의를 지키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광입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무뚝뚝했죠. 터키인이 무슨 돈으로 관광을 오나요? 호텔 예약 내역과 통장 잔고 증명서를 보여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건넸습니다. 여기 친구나 친척이 있나요? 비자 초과 체류 이력이 있나요? 확실한가요? 그의 눈이 제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수에게 보였던 따뜻함도 없고 유머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별도의 취조실로 끌려가 지수를 3시간이나 기다리게 했습니다. 어디에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공항보안 요원이 실제로 그녀에게 K-드라마 추천을 요청하기도 했죠. 지수가 여권을 보여주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한국, 환영합니다. 네덜란드가 서울과 기술 파트너십을 협상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양국이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기원합니다. 공항에서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어딜 가나 대우를 받았거든요. 일단 벨기에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브뤼셀의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적어도 터키인들에게는 디자이너 선글라스와 롤렉스를 착용하지 않으면 투명인간 취급을 하곤 합니다. 구매력이 없는 국가 출신이니 당연히 물건을 구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같은 백인이지만 이들은 귀신같이 돈이 되는 부자 유럽 국가들과 가난한 유럽 국가 출신들을 알아봤거든요. 당연히 그들은 제가 매장에 들어왔을 때도 그저 본 척도 안 할 뿐이었죠. 하지만 지수가 안으로 들어온 순간은 완전히 달랐어요. 공기가 변한 것 같았죠. 지수의 가방에 붙어있는 작은 태극기 키링을 본 매장 직원은 밝게 말하며 앞으로 달려갔거든요. 한국인이죠? 서울에서 왔어요? 지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가 왕족이라고 방금 발표한 것처럼 깍듯해졌죠. 저희 매장으로 오세요. 샘플 몇 개 드릴게요. 그는 여전히 제겐 관심도 없더군요. 피렌체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한경치 좋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는 미리 배워온 이탈리아어로 주문을 했죠. 웨이터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조용히 받아 적더군요. 그러자 지수는 이탈리아인 직원의 불친절함에 망설이며 영어로 더듬었습니다.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그렇게나 불친절하던 웨이터는 즉시 미소를 짓더군요. 물론이죠, 부인. 다른 주문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오셨죠? 한국인들은 다들 매너가 좋더군요.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는 5분 후 그녀의 커피와 서비스로 제공해준 무료 케이크 한 조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인들은 매우 매너가 좋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고 또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인 인기 때문인지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호감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경제력도 뛰어난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들에게 깍듯이 대우하며 부유한 한국인들을 섬기는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몇몇 국가의 도시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없으면 지역 경제 기반 자체가 없어져서 망해버린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죠. 그야말로 한국인 지수가 어딜 가나 대우를 받는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솔직히 현타를 느끼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탄을 하기도 했죠. 유럽인들은 다들 너를 사랑하더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말이야. 그들은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를 존경하고 있어. 심지어 나는 그들과 같은 백인임에도 그들은 내게 푸대접을 할 뿐이지 마치 보이지 않는 왕관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 내가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거든. 낯선 사람들조차 내게 환영의 미소를 짓지.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어딜 가나 매번 의심받는 여권을 가진 또 다른 의심스러운 외국인일 뿐이야. 지수는 제 손 위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넌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경외심이 들었어요. 저는 예전에도 한국이 매우 뛰어난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겪어보니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이더라고요.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이미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공항보안 요원들을 팬으로 카페를 존경의 대사관으로 만든 소프트파워. 알고 보니 한국 여권은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비자 없이도 192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초강력 여권이었죠. 반면에 터키는 고작 54위일 뿐입니다. 유럽에 속해 있음에도 유럽 국가들을 방문하려면 비자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그날 밤 저는 지수와 저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여권을 응시했습니다. 48페이지 분량의 소책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침묵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불과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높이 부상할 수 있었을까요? 터키와 같은 나라들은 여전히 세관에서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전 세계가 한국을 그렇게 사랑할까요? 저는 한국에 대한 더욱 강력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 한국을 사랑했던 것 그 이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곧 기회가 찾아왔죠. 지수가 제게 한국행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유럽 일주 이전에
제 버킷리스트는 그렇게나 사랑했던 한국에 방문해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에게 속게 되면서 저는 한국행을 포기했죠. 그러나 오해가 풀리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경외심이 더욱 강력해지면서 저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냄새가 전혀 안 나잖아. 사실 저는 20개국을 여행하면서 각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다르더군요. 땀 냄새도 없고 시큼한 냄새, 썩은 치즈 냄새, 튜브에 갇힌 1000명의 여행자 냄새가 나는 재활용 공기도 없습니다. 대신에 공기는 너무나도 깨끗했어요. 마치 필터링이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항 바닥은 반사된 제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큼 반짝이고 있었죠. 게이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피 얼룩도 없고 껌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거의 속삭이듯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마치 한국인들 그 자체처럼 너무나도 깨끗하고 상쾌했거든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를 경험했던 저로서는 악취와 지저분함만이 가득한 유럽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던 한국에 완전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공항에는 부드럽고 우아한 피아노 제조와 같은 배경음악이 있었고 단 한 명의 작업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발표는 명확하고 차분하며 완벽한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나 그 은은하고 진정되는 향기. 그것은 지수와 같았어요. 꽃이 아니었고 화학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선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냄새였던 것이죠. 악취로 숨이 턱 막히거나 인위적인 냄새로 악취를 가리려는 유럽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한국의 축복받은 냄새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동했습니다. 지수의 집으로 향해야 했어요. 그런데 벼랑간 지수는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헤드폰을 끼고 핸드백을 들고 손에 든 휴대폰을 들고 차분하고 질서정연하게 줄지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괜찮아? 지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스탄불의 지하철을 탈 때마다 다른 사람의 땀으로 번복된 지하철 기둥에 매달려 숨을 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목욕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2명의 남자 사이에 갇혀 있었죠. 그중 한 명은 지하철 팔걸이를 잡다가 겨드랑이로 제 얼굴을 강타하더군요. 그의 겨드랑이에 맺혀있던 땀방울은 제 얼굴과 코를 그대로 강타했고 저는 코를 관통하여 뇌까지 은은하게 퍼지는 악취와 불결함에 그대로 토를 하고 말았어요. 10,000원 지하철 한복판에 토를 하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기겁했고 결국 저는 죄책감과 충격을 받으며 지하철이라면 경기까지 일으키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저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트라우마는 쉽게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었죠. 저는 로마 지하철에서 곰팡이가 핀 시트 가죽과 담배 냄새, 그리고 좌석에 묻은 건조한 구토물이 여름 더위에 구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누군가 좌석에 소변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앉고 그걸 너무 늦게서야 알아차린 적도 있어요. 그는 역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가지고 있던 생수를 오염된 바지에 부어버리더라고요. 유럽 지하철에서는 오래된 맥주, 씻지 않은 시체 냄새, 엔진 기름이 어우러진 그 냄새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 냄새를 맡다가 기겁을 하며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하철 타러 가자라고 말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그냥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게 어때? 제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더군요. 그렇게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그녀에게 제 일화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지수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더군요. 한국은 유럽과는 달라. 나를 믿어. 저는 지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그렇지 않았죠. 제가 아는 모든 지하철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도록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악취, 더러움, 공기 부족 등을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언제나 저를 놀래키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심호흡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죠. 저는 가슴에 숨을 꽉 들이쉬고 한국의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국 지하철에서는 악취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공기는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지금은 한국의 출퇴근 시간인지
지하철 내부는 만석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하철 내부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깨끗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 고급 호텔에서만 볼 수 있는 신선한 섬유유연제 냄새에 희미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누군가는 고급 섬유유연제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냄새를 가리는 데 사용되는 강력한 유럽산 향수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미묘했습니다. 바삭바삭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채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낯선 사람들로 둘러싸인 꽉 찬 지하철 안에서도 제가 항상 대중교통과 연관지어 생각했던 신맛 나는 끈적끈적한 냄새를 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깔끔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 기름기 없는 머리카락, 땀 얼룩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신선해 보였어요. 저는 지수에게 돌아서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진짜일 리가 없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내 말을 믿겠어? 천장을 올려다보니 작은 직사각형 통풍구가 조용히 윙윙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지하철 AI 공기 정화 시스템이야. 사람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온도나 습도, 공기 오염 농도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최적의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지. 눈을 깜빡였어요. AI? 여긴 지하철 아닌데? 응. 이제 한국의 모든 지하철 노선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공기 중 박테리아를 걸러내고 냄새를 중화시키며 실내의 혼잡도에 따라 습도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지. 한국의 모든 대중교통에서 찾아볼 수 있어. 마치 공상과학 소설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유럽에서는 환기 시스템 따위는 기대조차 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 시체 냄새가 나는 좁은 열차에서 몇 안 되는 공기를 두고 옆자리 승객과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한 한국인 할머니가 휴지를 떨어뜨리더니 즉시 집어들고 쓰레기통을 찾을 때까지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차에서 케밥을 먹고 포장지를 두고 갔던 베를린이 생각났습니다. 문 근처에 구토물이 섞인 맥주 웅덩이가 있던 런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금 한국인들의 유전자를 떠올리게 되었죠. 대부분의 한국인은 채취가 나지 않는 유전자를 가졌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은 늘 규칙을 준수하고 청결한 유전자까지 갖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매일 샤워를 하는 걸로도 모자라 때로는 2번 샤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규칙을 지키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일 따위는 절대로 없죠.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유전자가 특별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그저 채취가 없는 유전자만 가진 것이 아닌 신이 내린 무결점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 거였죠. 그러나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놀랍도록 정직했거든요. 한국의 지하철은 10,000원이었기에 저는 하차역에서 제대로 내릴 수는 있을까 싶어 긴장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독심술이라도 썼는지 사람의 생각을 읽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더군요. 지수가 이번 역에서 내리려는 듯 지하철 객실 문을 쳐다보자 그렇게나 꽉 차 있던 한국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리를 비켜주며 저희를 위한 길을 터주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그렇게 하차를 하다가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리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지갑을 떨어뜨렸다는 사실 자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렇게 열린 객실문 사이로 제 지갑이 밖으로 날아오더군요. 제 지갑이 떨어진 것을 목격한 한국인들은 지하철 문이 닫히기 전에 제게 그 지갑을 전해준 거였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무리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한 터키지만 잃어버린 지갑이나 스마트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따위는 없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들 눈앞에 놓인 당장의 이익에 양심을 속이곤 하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와는 전혀 다른 신인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무취해 지하철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제 트라우마가 치료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분명 지수의 집은 깨끗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관문 너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그러한 기대를 훨씬 넘어서더군요.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믿기지 않아서 숨이 멈췄습니다. 지수의 집에서는 오래된 세탁물 냄새나 곰팡이를 필사적으로 가려내는 방향제 냄새 따위는 나지 않았어요. 그저 순수한 냄새가 날 뿐이었죠. 신선한 나무, 가벼운 섬유유연제 같은 것 말이죠. 여기 호텔 아냐? 제가 속삭였습니다. 지수는 웃었습니다. 아니, 그냥 평범한 집이야.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하지.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작은 흰색 말티즈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한국에서는 강아지들에게서조차 좋은 냄새가 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강아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개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푹신하고 따뜻했죠. 강아지를 자주 목욕시키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2, 3일에 한 번씩은 목욕을 시키는 것 같아. 2, 3일이라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터키인들, 그리고 유럽인들보다 훨씬 깨끗했거든요. 이들은 3일에 한 번꼴로 샤워를 하고 일주일 이상 샤워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아지들조차 유럽인들보다 깨끗했던 것이죠. 강아지요? 유럽에서 반려견은 평생 동안 씻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깨끗한 거실과 구석에서 조용히 빛나는 공기청정기, 그리고 대부분의 수술실보다 더 무균처럼 보이는 얼룩없는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자외선으로 식기를 살균하는 식기세척기와 자동으로 온습도를 조절해주는 AI 제어 시스템을 보았죠. 이것은 한국에서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이제 표준이었죠. 그리고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격차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극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유함, 최첨단 기술, 청결함, 높은 시민의식 등 도대체 한국을 하나라도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존재하긴 할까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터키는 환대의 문화로 유명합니다. 바클라바 한 접시, 진한 차, 운이 좋다면 든든한 스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 한국이기에 저는 이곳에서 비슷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항상 제 예상을 비껴나갔죠. 제가 받은 것은 왕실 연회에 더 가까운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이미 반찬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는 테이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12개는 되었어요. 김치는 당연했고 간장에 발린 연근도 있었어요. 잣과 함께 볶은 멸치볶음, 매콤한 오이, 잡채, 구운 두부, 김. 그러고 나서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양념된 갈비, 지글지글 끓는 테이블 그릴에 갈비를 구워낸 향만으로도 어지러웠습니다. 황금 같은 파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냄비,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은 향기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곧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지수의 어머니는 손님인 제가 배가 부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족발을 추가적으로 주문했고 삼겹살까지 굽기 시작하더군요. 이미 배가 부른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거절하는 것이 선택사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도를 늦출 때마다 지수의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더 먹어. 저는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많이. 어느 순간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정상이야? 그녀는 그저 웃더군요. 아직 너를 위한 음식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걸? 식혜와 과일, 떡 등 아직도 많은 음식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결국 저는 도저히 더 먹을 공간이 남아있지 않아서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지수의 방으로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짐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극심한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는 물 한 잔을 부탁했다간 가격표가 적힌 금액을 청구받곤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말이죠. 함께 저녁 식사란 모두가 각자의 요리를 나누고 청구서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껏 드세요는 종종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를 의미하죠. 하지만 여기 한국은 달랐어요. 저를 만난 적이 없는 한 여성이 마치 잃어버린 딸인 것처럼 저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과 터키는 분명 비슷한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면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최고의 경험을 했던 저는 시간이 지나 다시 터키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그것을 느꼈죠. 기압이나 시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냄새였습니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어요. 땀이 천에 스며들어 발효되는 것 같은 냄새가 나더군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원래 이랬나요? 아무래도 저는 그 짧은 찰나에 한국에 익숙해진 모양이었어요. 저녁 식사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들어간 빵집에서 제빵사는 밀가루로 덮인 맨손으로 반죽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페이스트리 주위에 파리가 돌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자라온 환경입니다. 한국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 또한 이러한 것들을 보고 별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한국에서 다른 것들을 보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규율을 보았습니다. 질서를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제 나라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문명화된 국가가 어떤 느낌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